실물 자산의 현장과 자본시장의 매크로를 동시에 분석합니다. 건축사이자 기술사, 부동산 개발 석사가 전하는 투자 인사이트, 빌드랩 아카이고입니다. 여러분, 10년이 넘도록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제책이 있다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? 바로 이 책,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입니다. 이건 단순한 책을 넘어서 거의 사회 현상급이 됐죠. 오늘 이 책이 우리 지갑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쉬지 않고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? 와, 이 질문 정말 우리 모두 마음속에 한 번쯤 품어본 질문 아닌가요? 이 책이 바로 그 답을 찾아주겠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데요. 과연 그럴까요?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. 네,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이렇습니다. 먼저 이 책이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요. 돈과 소비에 대한 두 가지 충격적인 비밀을 알아볼 거고요. 그리고 거대한 경제 논쟁의 역사, 책이 제시하는 해법,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판까지. 마지막엔 우리에게 남는 건 뭘지 생각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베스트셀러의 위대한 질문. 아니, 나온 지 10년도 더 된 다큐멘터리 책이 어떻게 아직도 경제 필독서로 불리는 걸까요? 그 비결은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폭로해준다는 그 기대감 때문일 겁니다. 이 책은 아주 대놓고 말해요. 여러분이 아는 경제상식, 그거 다 틀렸습니다. 라고요. 물가는 절대 안 떨어진다. 은행은 사실 그렇게 착하지 않다. 돈을 벌수록 왜 더 불안해지는가? 이런 질문들의 답을 못하는 금융 문맹 상태. 이게 그냥 모르는 걸 넘어서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죠. 자, 그럼 이 책이 폭로하는 첫 번째 비밀, 그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? 주제는 바로 돈 그 자체입니다.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돈이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듣고 나면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? 보통은 정부가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이 책은 그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. 그럼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 어마어마한 돈은 대체 다 어디서 온 걸까요?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라는 겁니다. 아, 이름부터 좀 어렵죠. 근데 이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. 아주 쉽게 말해서 은행이 빚,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는 그 순간 세상에 없던 돈이 그냥 짠 하고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. 자, 이 과정 한번 보세요. 진짜 신기합니다. 제가 은행에 100원을 맡겼다고 쳐요. 그럼 은행은 법으로 정해진 지급 준비율, 예를 들어 10%, 딱 10원만 금고에 남겨둡니다. 그리고 나머지 90원은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 줄 수 있어요. 자, 바로 여기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. 시장에는 제가 맡긴 100원이 있고 방금 대출로 나간 90원도 동시에 돌아다니게 돼요. 합치면 190원이 된 거죠. 아니, 방금 전까지 없던 90원이 말 그대로 허공에서 뿅 하고 생긴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책은 은행의 본질을 완전히 다르게 정의합니다. 은행은 우리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창고가 아니라 없던 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거죠. 와, 정말 대담한 주장 아닌가요?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? 책은 여기서 아주 차가운 현실을 딱 꺼내놓습니다. 은행은 대출 원금은 만들어냈지만 우리가 갚아야 할 이자는 세상에 만들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중에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아도 누군가는 이자를 절대로 갚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. 마치 의자 뺏기 게임 같죠? 사람은 10명인데 의자는 9개인 거예요. 내가 앉으려면 누군가를 밀어내야만 합니다. 그러니까 누군가의 파산은 처음부터 이 시스템 안에 설계된 아주 냉혹한 수학이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비밀을 봤으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속 비밀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. 책이 폭로하는 두 번째 비밀은 이거예요. 소비는 감정이다. 우리가 쇼핑하는 진짜 이유 한번 파헤쳐보죠. 우리는 항상 이건 꼭 필요해서 사는 거야 라고 합리적인 척 하잖아요. 근데 이 책은 단호하게 말합니다. 우리 구매 결정의 95%는 무의식이 한다고요. 이 그림 좀 보세요. 우리 뇌는 불안하고 외로울 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쾌감을 얻으려고 해요. 그게 바로 쇼핑을 통한 도파민 분출이죠. 결국 우리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을 사는 셈입니다. 그리고 마케터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아이들을 이용해서 부모 지갑을 열게 하는 조르기 파워, 또 집안의 쇼핑 가장인 여성을 집중 공략하죠.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. 우리의 불안과 부족함을 콕 집어서 이것만 사면 당신은 더 나아질 거예요 라는 환상을 파는 거죠.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. 우리는 무의식으로 일단 지르고
의식으로 그 행동을 합리화한다는 거죠. 아, 사고 싶다 라는 감정이 먼저고 이건 나한테 꼭 필요해 라는 이성은 나중에 따라오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. 좀 뜨끔하시죠? 자, 이제 무대를 좀 더 넓게 역사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. 이 책은 지금 우리가 겪는 경제 문제가 사실은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거대한 사상전쟁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. 그러니까 이미 죽은 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가 여전히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. 바로 이 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쟁의 주인공들입니다.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야 한다고 했던 애덤 스미스부터 자본주의는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했던 칼 마르크스, 그리고 경제 위기 때마다 늘 싸우는 두 거인이 있죠.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케인즈, 정부 때문에 망한다는 하이에크. 지금 벌어지는 모든 경제정책 논쟁이 사실은 이 사람 생각의 연장선인 셈이에요. 자, 이렇게 문제점만 막 지적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. 과연 이 책은 이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까요? 이 책이 제시하는 대안은 바로 복지 자본주의입니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관점의 전환이에요. 복지를 그냥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투자로 보자는 겁니다.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이 있어야 사람들이 더 과감하게 도전하고 그게 바로 혁신과 성장을 이끈다는 거죠. 꽤 대담한 제안입니다. 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반대 의견이 있기 마련이죠. 이 책의 주장이 과연 완벽할까요? 자,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균형을 잡아보겠습니다. 대체적인 비판은 주로 시장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에서 나옵니다. 이 책이 금융 시스템을 너무 나쁘게만 그렸다는 거예요. 특히 책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던 은행의 신용 창조 기능이 사실은 기업에 돈을 공급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고 주장하는 거죠. 보시는 것처럼 두 관점은 완전히 정면으로 부딪힙니다. 한쪽은 빚으로 만든 시스템이 위험하니까 정부가 안전망을 깔아야 한다고 말하고요. 다른 한쪽은 바로 그 시스템이 성장의 동력이니까 정부가 끼어들면 오히려 경제를 망친다고 맞서는 거죠. 정말 끝이 안 보이는 논쟁입니다. 자, 이렇게 거대한 생각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누가 말이 맞는 걸까요? 어쩌면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진제 교훈은 누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.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금융지능, 바로 FQ를 갖추는 것이죠. 은행 말을 100% 믿지 않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흐름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또 내 안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소비 욕구를 다스릴지 아는 힘, 이게 바로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무기라고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과 여러 생각이 막 부딪히는 세상에서 결국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 아닐까요?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